그 산의 농도를 묽게 희석시키려고 끓여 모으면 이 상태가 과다 혈액이다 보면 돼요. 근데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부종이기도 하죠. 그러면 이제 비정상적으로 소변으로 배출되어야 할 그 수분이 내 몸에서 빠져나가지 못하고, 왜냐, 그 산의 농도를 묽게 희석시키려고 몸에서 붙들고 있단 말이에요. 이때가 과다 혈액 상태다. 그러면 이제 이러한 현상을 치료하려고 하면은 출발은 어디를 해야 되냐고 하면 신장과 간이 피를 여과하는 기능을 먼저 정상화시켜야 되고, 그 수분을 더 당기지 못하게 하려고 하면 이미 썩은 피, 그러니까 강산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이 썩은 피라고 생각하면 돼요. 어떤 이렇게 난치병도 결국은 썩은 피가 이렇게 난치병의 원인 물질은 강산이, 그러니까 현대의학에서 우리가 염증 물질이라고 하는 게 바로 이 강산의 물질이다 이렇게 여기면 돼요. 근데 이런 것들이 수분을 끌어 모으면 이게 부종으로 나타나고, 또 혈액 속에 특정 물질을 응고시켜버리면 근육이 수축 팽창이 안 돼요. 그러면 그게 이제 통증으로 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런 현상이 우리 인체의 어느 부위에서 일어났느냐, 이게 관건이에요. 근데 이제 하체, 발등이 붓는다고 하는 거는 발 아래 하체 쪽으로 피의 순환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종이 빠지려고 하면 상하의 피의 흐름이 원활하게 돌아야 돼요, 신장 쪽으로. 이게 돌라고 하면은 제가 항상 6번은 상하의 피의 흐름을 원활하게 해주는 혈이다. 6번, 14번은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하잖아요. 그래서 발등이 붓고, 이제 아니면 발 쪽에 정맥류가 있거나 발가락이 썩어 들어가거나, 이거는 전부 다 당뇨병 환자들이 그쪽으로 피의 유속이 느리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 느리기 때문에 그러면 이 불을 끌려고 하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니? 일단 6번, 14번에서 솜이 빨아들이는 피가 적어도 10%, 20% 나와야 그때부터 부기가 빠져요. 그리고 또 머릿속에 첨부할 거는 헤모글로빈 수치가 10m로 안 떨어져야만, 10m로 떨어져 버리면 다시 부어버려요. 그게 왜 붓냐고 하면은 헤모글로빈 수치가 떨어진다고 하는 거는 철분 수치거든요. 그 이제 철분이라 우리 몸에 산소를 운반해 주는 거는 적혈구인데, 적혈구는 철분이 없으면 안 만들어져요. 철분이 없으면 안 만들어지는데, 이제 이때는 철분제를 넣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병원에서는 이런 이치를 의사들이 이제 모르니까 이제 안 놔주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철분을 먹이로 해서 내 몸속에 적혈구의 수치가 늘어나야 그게 산소를 운반해주고, 산소를 운반해줘야 세포들이 영양분을 소화 연소시키는 기능이 활성화되고, 세포 분열이 활성화돼서 피가 맑아지면서 산도가 떨어지면 산의 농도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끌어들이는 수분을 배출해서 이뇨작용이 활성화되는데, 이제 이때까지 이런 치료 변화가 일어나려고 하면 8번과 6번, 14번에서 솜이 빨아들이는 피가 적어도 10%, 20% 정도는 나와야 이런 치료 변화가 일어나요. 그래서 내가 이 심천생리학을 완전한 믿음을 갖고 해라, 이제 하는 말이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사람마다 어혈의 양이 많은 사람이 있고 적은 사람이 있고, 어혈이 딱딱하게 섬유질화 돼서 굳은 사람이 있고 안 굳은 사람이 있거든요. 이거에 따라서 그 혈관이 뚫리는 시간은 조금 시간이 더 걸릴 사람이 있고 빨리 뚫어지는 사람이 있고, 사람마다 천태만상이거든요. 근데 항상 기준으로 잡으면 머릿속에 어떤 걸 정리하면 되느냐고 하면, 우리 몸의 생혈이라고 하는 혈액의 개념은 혈관을 따라 돌면서 영양 공급과 산소 공급을 해주는 건 생혈이고, 어혈은 말초 모세혈관에 쌓여서 하수도 찌꺼기처럼 움직이지 않는 걸 혈전 어혈이라고 그런다. 근데 이 혈전 어혈은 이제 사혈을 해서 마지막 캡에서 손으로 딱 닦아내가지고 캡에서 이렇게 고인 양에 20%가 빨아먹으면 20%가 피가 돌고 있다고 생각하시고, 30%가 솜이 빨아먹으면 30%가 돌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어혈을 빼도 어혈이 딱딱하고, 딱 이렇게 캡에서 딱 던져보면 완전히 선짓덩어리처럼 딱 응고된 것만 딱 있다가만 어혈의 양이 줄었을 뿐이지 피의 유속이 빨라진 건 아니에요. 피의 유속이 빨라지려고 하면은 솜이 빨아먹는 양만큼만 이게 회전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빼자니 헤모글로빈 수치가 떨어질 것 같고. 안녕하세요. 한 주 동안 잘 보내셨나요? 저는 어찌 보면 이제 요즘은 제가 원하는 삶을 사는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어요. 일부러 가로등도 달지 않고 밤에는 나와서 별을 볼 수 있고, 또 낮에는 산책하면서 산책도 하고, 또 우리 먹을 채소 골고루 농사져서 거의 뭐 입에 도는 채소들은 다 농사져서 먹고, 밤에는 이제 원고 쓰고 이런 생활들을 이어가다 보니까 좀 마음의 어떤 그 안정을 좀 이렇게 찾은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요즘은 이제 사권을 그 집필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미리 아시라고 제가 이 얘기를 하는데요. 이제 사권 내용이 한꺼번에 쓰는 게 아니라 이렇게 중간중간 이렇게 단락단락 쓰기 때문에 이거를 앞으로 나올 그 월간지에 이렇게 한 부분씩 실으라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사권이 발표되기 전에 그 여기서 나가는 그 월간지를 보면은 한 편 한 편 그게 이어지는 게, 제가 어떻게 보면 3권을 쓰고 글 쓰기를 멈춘 게 그한 20년 만에 4권을 쓰기 시작한 것 같아요. 이제 그동안의 월간지 내용들은 대부분 이제 사무실에서 직원들이 내용을 정리한 거고, 이제 앞으로 월간지에 나올 그 사회율법에 대해서 이렇게 한 내용은 제가 이제 4권을 쓰는 내용 중에서 이제 한 단락씩 끊어서 계속 연재 시기로 이렇게 나가고, 이제 글 쓰는 게 집필이 끝나면 이제 4권으로 묶어서 이렇게 책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이제 오늘 강의 주제는 이석증이네요. 이제 앞에서 먼저 우리가 현대의학에서 우리가 어떻게 보고 어떻게 치료를 하는가, 또 어떻게 진단하는가, 이걸 이제 보고 거기에 맞게 설명하는 게 이해가 좀 쉬울 거예요. 선생님, 이석증은 어떻게 접근해야 할까요? 하는 게 질문이고요. 도대체 내가 읽으면서도 이게 뭔 내용인지 좀 알쏭달쏭하고요. 대충 이제 짐작만 좀 하고, 실제 내가 이제 중요시 여기는 부분은 이제 증상을 중요시 여기거든요. 이제 증상을 읽어보면 여기서는 답을 쉽게 찾을 수 있어요. 주로 아침에 잠자리에서 일어날 때 갑자기 회전감이 있는 현기증과 평형장애를 발작으로 경험하며, 특히 베개를 베거나 목을 구부렸다 위를 쳐다보는 행동을 할 때 순간적으로 현기증이 발생한다. 이때 자율신경계의 자극 증상인 오심, 구토, 두통, 가슴 두근거림, 식은땀 등이 동반되는 경우가 많다. 거의 모든 환자는 어지럼증과 함께 구역과 구토를 느끼지만, 회전감 있는 현기증은 1분 이내로 짧게 지속되며 대개 머리를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곧 증상이 사라진다. 머리의 위치를 바꾸는 행동을 하지 않는다면 일상생활에는 지장이 없다. 이게 이제 그 컴퓨터에서 우리가 출력할 수 있는 내용이네요. 근데 이제 요 내용을 쭉 읽으면은 이 내용 속에서 이제 제가 공부하는 특징은 그렇잖아요. 어떤 병명보다는 현재 나타나는 그 증상에 대해서만 이해한다고 하면 지금 몸 내부에서 어떠한 일이 발생하고 있는가, 이걸 예측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첫째, 우리가 어지럼증이라고 이렇게 나타나는 이렇게 현상은 대체적으로 우리가 평행감각을 잡아주는 이 문제가 생겨도 나타날 수 있지만, 뇌 속에 산소가 부족할 적에도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어떤 신경계통에서 이제 여기서부터 읽으면서 이제 이거 풀어줄게요. 특히 베개를 베거나 목이 구부렸다 위를 쳐다보는 행동을 할 때 순간적으로 현기증이 발생한다. 그래, 이 부분은 현기증이 날 적에는 항상 어떻게 진단을 하면 되냐고 하면 뇌 속에 일시적으로 산소가 부족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다. 이렇게 진단을 하면 되고요. 이때 자율신경계의 자극 증상인 오심, 구토, 두통, 가슴 두근거림, 식은땀 등이 동반되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이런 경우는 이제 뭐냐고 하면은 우리 인체는 참 자동 시스템이 잘 돼 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고 하면 제가 우리 인체를 이렇게 해석해서 풀어줄 때 그러잖아요. 우리 인체는 붙어 있으니까 하나의 생명체가 아니고 120조 마리나 되는 미생물의 집합체며 120조 마리 한 마리 한 마리나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모든 기능과 생리치를 보면 동일하다 이렇게 접근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인체 120조의 모든 생명체들은 어떤 어려운 환경에 처하면 스스로 그걸 해결하려고 하는 의지력도 있고 환경만 되면 스스로 해결하는 능력이 있다 이렇게 진단하고 접근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래 이제 이러한 것을 기초에 두고 보면 우리가 음식을 먹었을 때 아니면 일상적일 때 음식을 먹을 때와 먹지 않을 때에는 차이점이 있어요. 뭐냐고 하면 위에 음식물이 들어와 있으면 일단 소화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위가 수축, 팽창, 연동 활동을 하면서 이걸 빨리 해줘야 소장 속으로 얼른 내려가서 소화 기능이 활성화되는 거예요. 근데 위가 수축 팽창하기 위해서는 많은 양의 산소가 필요해요. 근데 위 세포도 그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몸에 산소 부족 현상이 일어나면은 위의 수축 팽창 활동을 할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스스로 위에 있는 음식을 밖으로 밀어내려고 하는 게 우리가 구토 증세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히말라야나 이런 고산지대에 가서 산소가 척박한 곳에 가면 어지럽고 현기증이 나고 그 다음에는 어때요? 구토가 발생하고 그 다음에는 몸이 붓지요. 그게 왜냐? 그 산소 부족이 모두 원인 제공이 되어서 발생하거든요. 그러면 우리 몸이 이런 증세가 일상적으로 이렇게 나타난다고 하는 건 뭐냐? 평소에 이미 혈액 속의 산소 포화도가 떨어진 사람이다. 이렇게 진단을 해야 돼요. 그러면 혈액 속의 산소 포화도가 떨어지려고 하면 떨어진 건 결과고 반드시 어떤 원인이 있겠죠. 그 원인은 뭐냐? 혈액 속에 질소 포화도가 높아서 질소 포화도는 왜 높아졌느냐? 산도가 높아져서 산도는 왜 높아졌느냐? 이렇게 따지면 신장과 간이 피를 여과하는 기능이 망가진 사람 이렇게 진단할 수가 있거든요. 그럼 요걸 요렇게 진단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쉽게 해서 우리 몸에 석회석이나 담석이나 요로결석이나 어떤 이렇게 단단한 물질이 생기려고 한다고 하면은 반드시 간 기능이 떨어져야만이 이런 비정상 돌처럼 딱딱한 물질이 우리 인체에 생길 수가 있어요. 구조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럼 왜 그렇게 진단하냐고 하면 간이 먹어치우는 성분을 제가 먹어치우는 걸 여과 기능이라고 하고 그 먹어치우는 기능을 뭐 피를 맑게 여과하는 기능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잖아요. 이 말을 이렇게 정리를 해주면 간 기능이 떨어졌다고 하는 것은 간이 먹어치워야 될 중상 탄닌산 신맛 떫은 맛을 먹어치우지 못했다는 결론이 돼요. 그럼 이런 성분이 혈액 속의 밀도가 높아지면 신맛 떫은 맛 중상 탄닌산은 제가 약산과 화학 반응을 일으키면은 칼슘이 만들어지고 강산과 화학 반응을 일으키면 철분이 만들어진다. 늘상 이렇게 설명을 하잖아요. 그래서 비정상적으로 혈액 속에 칼슘과 석회질, 철분 수치가 높아지지 않으면 우리 몸에 돌처럼 딱딱한 석회석이나 이석이나 이건 이제 생기는 위치에 따라서 우리가 이름을 말해서 담낭에서 생기면 담석, 요루에서 생기면 결석, 귀에 이제 달팽구 안에서 생기면 이석. 그렇지만 그 뭉친 건 결국에 원인 물질을 보면은 철분, 석회질, 칼슘이 강산의 화학 반응에 의해서 응고된 물질이다. 이렇게 진단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그럼 이제 이렇게 진단을 하면은 왜 이렇게 하필 귀에서 발생했느냐? 이제 이렇게 따져야 돼요. 이제 왜 귀에서 그 화학 반응이 일어났느냐? 고막에서. 그건 피의 유속이 느려졌기 때문에. 피의 유속은 왜 느려졌느냐? 혈관이 막혀서. 그 혈관이 막혀서 피가 못 도는 시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산도가 높아졌고 그 강산의 화학 반응이 혈액 속에 있는 철분, 석회질, 칼슘을 응고시킨 것이 바로 이석이다. 이렇게 진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걸 풀어야 되겠죠. 근데 이제 당장 이제 고달픈데 귀에서 엉뚱한 소리가 나고 일었으면 어지럽고 그럼 우선 당장 일상생활에 불편한 거를 먼저 회복을 시켜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어지럼증이다 하는 거를 우리가 진단을 낼 적에는 이럴 때는 진단을 어떻게 하냐면 뇌 쪽으로 들어가는 입구가 막혔다 이렇게 진단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살라고 하면 일단 어지럼증 먼저 없애야 되겠죠. 그러면 어떠냐? 9번, 53번, 1번이
우리가 1순위를 잡아서 사회를 합니다. 그래서 앉았다 일어나서 이렇게 어지러운 증세는 두 가지 원인이 될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쉽게 표현하면은 전체적인 혈액량이 부족할 때도 일어날 수 있고, 뇌 쪽으로 들어가는 혈관이 막혀서 혈류량이 적게 들어갈 적에도 뇌 속에 산소 부족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자, 여기서 우리가 상식적으로 풀어봅시다. 귀에서 이석증이 생기려고 하면 혈관이 막혀야만이 피가 못 돌고 산도가 높아질 수 있어요. 그러면 어때요? 이미 그 부분이 말초보혈관이 막혔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면 그쪽이가 어떻게 보면 뇌 쪽으로 들어가는 입구 쪽을 막아주는 현상도 같이 이렇게 동반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런 현상이 일어나서 앉았다 갑자기 일어났을 때 현상, 또 고개를 돌려서 움직일 때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고 하면 가만히 있을 때보다는 움직일 때는 어때요? 근육에 힘을 써야 되고, 이때 순간적으로 뇌 속에 이렇게 뇌 쪽으로 들어가는 혈류가 줄어들 때 나타나는 현상이다. 이렇게 읽어낸다고 하면은 9번, 53번, 1번을 빼주면 일단 움직여도 어지러움증은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근데 이제 요 뒤에 보면은 뭐가 좀 신경 쓰이는 부분이 있느냐 하면은요, 가슴 두근거림, 식은땀, 요 부분이 이제 문제예요. 그러면 이런 증상들이 동시에 동반하려고 하면은 이런 현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환경 조성이 돼야 돼요. 예를 들어서 가슴이 두근거림이 일어나려고 하면 적어도 심장이 피를 당기고 밀어낼 때 전체 말초보혈관을 우리가 100으로 볼 때 60, 70%는 막혀야 심장이 피를 당겨도 잘 안 딸려오고 앞으로 밀어내도 잘 안 빠져나가서 심장이 그 피를 당기고 밀어낼 때 그 불안한 감정이 심장 세포가 느낄 때 그게 뇌에 전달이 돼야 갑자기 마음이 불안하고 초조하고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또 여기다가 식은땀이 난다고 그러는 거는 자체 체온 온도가 낮다는 얘기예요. 그럼 우리 체온이 정상 체온보다 낮으려고 하면은 또 낮을 수밖에 없는 원인, 근본 원인이 필요하겠죠. 그건 뭐냐? 1차적으로 혈액 속에 산소가 부족해야 돼요. 그래서 체세포가 우리 몸에 36.5도의 체온을 유지시키려고 하면은 그 체온 유지는 제가 세포가 영양분을 소화시키는 과정이 산화 과정인데 이 산화 과정에서 열이 발생한다. 그래서 세포 한 마리 한 마리는 작은 난로에 해당한다. 이렇게 설명을 하죠. 근데 이 세포가 영양분을 소화시킬 때 산소가 부족하면 소화 능력이 떨어지면서 자체 체온이 떨어져요. 그럼 혈액 속에 산소 부족이 올라가면 혈액 속의 질소 밀도가 높아야 되고, 질소 밀도가 높으려고 하면 신장과 간 기능이 떨어져서 혈액이 오염돼야만 질소 밀도가 높아지고 산소 밀도가 떨어져서 이러한 증세들을 유발시킬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 말을 요점 정리를 하면 이미 이런 증세가, 모든 증세가 동반한 사람은 신장과 간이 피를 여과하는 기능이 많이 떨어져서 전체 말초모세혈관을 적어도 60, 70% 막고 있고, 60, 70% 막혔다고 하는 것은 혈관이 뚫려서 피가 정상적으로 되는 건 3, 40%밖에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어때요? 생혈의 양도 적을 수 있고, 조혈 기능도 떨어져 있을 수 있고, 또 특정 부위에 혈관이 막혀서 피가 오래 이렇게 못 든 부위는 이제 물도 내가 항상 표현하는 게 그러잖아요. 물도 고인 물은 시간이 지나면 썩지 않느냐. 썩는다고 하는 건 산도가 높아지는 건데, 이석이 생길 정도면 혈질이 강산성이 돼야 철분, 석회질, 칼슘이 강산과 화학 반응을 일으켜서 이석 물질이 만들어진다고 그러면 이미 그쪽 부위는 혈관이 막힌 지가 오래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주변에 말초모세혈관을 막고 있는 혈질도 대부분 섬유질화되어 있거나 아니면 담석화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이제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쉽게 구분할 수 있느냐? 사혈점을 딱 사역을 해보면 혈질이 강산성화됐으면 제일 먼저 강산의 산화작용이 세포의 표피를 녹여버리면 세포가 약해요. 그럼 이런 사람들은 압을 딱 걸으면은 수포가 금방 생깁니다. 물집이 금방 생긴다는 거예요. 상처도 잘 나고. 그래서 이제 이런 증세만 가지고도 이 사람의 몸의 현 상태를 읽어낼 수는 있어요.
충분히 진단이 가능한 거죠. 근데 이제 똑같이 우리가 어지럼증이나 이석증이 있다고 하더라도 사람에 따라서 혈액의 오염도, 그러니까 산도가 다 같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만 저 같은 경우 제가 제 공부를 아주 노골적으로 전 세계에다가 보급을 하면서 이게 옳다고 주장할 정도가 되면은 산도가 높고 어혈이 많던 적던 내 공부만 다 이해하면 해결할 방법이 있으니까 이렇게 자신 있게 설명을 하는 거지. 말로만 설명을 하고 실제 그 증세를 치료할 자신이 없다고 하면 저도 얘기 못 하죠. 그게 저도 신이 아니기에 백이라 쓰는 못해도 아마 이석증이 있는 사람 100명을 데려다 놓고 당신이 한번 치료해 보시오. 가지고 있는 공부 다 동원해서 치료해 보시오. 이걸 다 포함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한다고 하면 제가 마음속으로 느끼는 거는 그래요. 적어도 93% 이상은 완치가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진단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93%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해요. 만약 어혈을 빼서 잘 나와줄 거냐, 어혈을 빼내고도 이제 피 부족에 의한 합병증을 발생시키지 않을 거냐, 이제 이게 상당히 좌우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도 그냥 병만 고치자고 하면 뭐 그렇게 어려울 필요는 그렇게 없지요. 뭐 시간이 좀 더 걸리냐 덜 걸리냐, 이제 어혈이 섬유질화돼서 잘 안 나오면 어혈이 나올 때까지 빼는데 그 녹이서 불리는 게 시간이 좀 더 걸리니까 시간이 좀 더 걸리고, 어혈이 다행히 섬유질화 되지 않고 단순 어혈이라서 어혈이 빼는데 싹 나오면 한 번 빼고도 어혈만 나와준다고 하면 어지럼증은 없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표현을 이런 쪽으로도 표현을 해주거든요. 하수도 구멍이 꽉 막혔는데 찌꺼기를 빼려고 하니까 쑥 당기니까 찌꺼기가 쑥 나오면 금방 물 쫙 내려오는 거고, 아무리 찌꺼기를 빼려고 노력해도 찌꺼기가 안 나오면 물 안 내려와요. 맞죠? 우리 혈관도 마찬가지거든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상식적, 그러니까 합리적으로 이렇게 받아들이려고 하면 무조건 나는 사혈을 했는데 이렇게 생각하시지 말고, 사혈의 목적이 뭐냐? 말초 모세혈관을 막고 있는 혈전 어혈을 불려서 빼내는 게, 이걸 빼내서 피길을 열어줘서 피가 회전을 잘하게 해주는 목적이 사혈의 목적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어혈이 빠져나와야 피길이 열리고 피가 도는 거지, 빼려고 노력했다고 해서 이게 효능이 나타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특히 이렇게 현기증이나 이런 어지럼증, 두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10년, 20년 고생을 했다 하더라도 9번하고 1번을 빼서 어혈만 처음 빼는데 푹 나온다? 빼고 일어서면 두통 사라집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미 이석증이라고 하는 게 담석처럼 어떤 게 돌덩이처럼 화석화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럼 이거를 과연 녹일 수 있느냐? 정답은 그쪽으로 핏길만 열리면 사정권에서 멀지 않기 때문에 녹을 가능성이 93%는 돼요. 그 녹이는 처방을 한다고 하면 이미 이석, 돌처럼 굳은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걸 녹일 수 있는 성분을 그 안으로 침투시킨다고 하면 녹이는데 별 어려움이 없는데, 증세는 이제 자가진단으로 해서 이미 빈혈 증세가 있다든가 이러면 조혈 기능이 많이 망가진 사람이니까 그 피 부족의 합병증을 막기 위한 이제 그런 조치들이 좀 많이 들어가서 그렇지, 사혈점만을 제가 이제 논해서 설명을 해드린다고 그러면 1순위가 9번, 53번, 1번을 우리가 완벽하게 뚫으면 그걸 이제 몰아서 몰아빼기에 1순위로 잡아주고, 그 다음에 이제 2순위로는 그게 이명혈 있죠. 이 뒤에 이명혈과 앞에 여가 54번인가 이렇게 손으로 제가 누르는데 귀 위쪽에 이렇게 두 군데를 빼줘요. 그러면 일단 귀울림 증세나 이석, 매역이 이렇게 먼저 해주냐고 하면 이쪽에 말초모시혈관을 막고 있는 어혈을 빼내서 피가 돌아야 그 안에 응고된 물질을 녹이는 성분이 그 안에 환부까지 도달할 수가 있거든요. 또 그렇게 해두고 이 정도 막히려고 하면은 말초혈관 끝이 막혀 있는데, 쉽게 해서 우리가 혈관을 고무 호수라고 비유를 하면 우리가 동맥 굵은 혈관을 호수라고 생각하고 여기 팔을 우리가 동맥이라고 생각하고 이 끝 손가락 끝을 말초 모세혈관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어져 있죠. 여기는 말초 모세혈관은 가느니까 5가닥이 아니라 수없이 많지만 이 끝이라고 비유를 한다고 하면, 여기가 막혀 있는 상태에서 여기서 피를 올리면 중간에 이 피 압력이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압력이 높아지면 또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이 혈관이 부풀어 오르겠죠. 또 이놈이 귀에 고막에다 대이면 내 몸에서 나는 소리, 혈관의
피 회전하는 소리, 심장 뛰는 소리, 복막 움직이는 소리, 폐에 공기가 들락거리는 소리, 이런 내 몸에서 나는 잡음을 내가 들을 수가 있거든요. 이제 이런 것들이 두 가지가 합쳐질 수 있다는 거예요. 뇌 속의 산소 부족과 이명, 이것이 두 증세가 합쳐질 수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치료에 들어갈 때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우리가 말초부 혈관이 다 뚫려 있는 게 대기 정상인데 한 70%가 막혀 있다. 그러면 정상적으로 자기 맡은 임무를 하는 세포는 30%밖에 안 돼요. 근데 이 30%가 고정일 거냐? 세포가 분열할 수 있는 환경 조성, 즉 영양 공급과 산소 공급을 해주면 그 30%가 세포 분열을 통해서 100의 정상 설계 도면대로 복원하는 기능이 있을 거냐 없을 거냐. 제 이론은 어때요? 인체 모든 부위가 다 있다. 이렇게 단언을 내려버리잖아요. 근데 우리가 현대의학의 시각에서 보면 지금까지 존재하는 모든 치료 방법들이 우리가 재생복원은 세포 분열을 해야만 재생복원이 일어나고 세포 분열을 하기 위해서는 영양 공급과 산소 공급이 필수인데 영양 공급과 산소 공급은 혈액을 통해서만 공급되고 혈액은 혈관이 뚫려 있는 데까지만 공급되는데 말초 모세혈관이 막힌 거를 그대로 두고 약만 가지고 수술만 가지고 하려니까 완치가 안 되니까 이런 병이 난치병이다. 이제 이렇게 접근을 한 거지. 저처럼 말초 모세혈관을 막고 있는 어혈을 빼서 세포가 분열할 수 있는 환경 조성, 즉 영양 공급과 산소 공급을 해주는 방법으로 접근하고 또 혈관이 막히려면 혈전 어혈 없이는 막힐 수가 없다. 질병을 일으킬 정도로 60, 70% 이렇게 많은 양의 어혈이 만들어지려고 하면 신장과 간이 피를 여과하는 기능이 망가져야만 그 합병증으로 이렇게 많은 양의 어혈이 만들어진다. 근데 이렇지 않아도 나이가 들어서 오는 건 병이 안 들어도 어쩔 수 없이 어혈은 만들어져요. 근데 이것이 우리 인체 말초 모세혈관 골고루 분포되면 저것도 한 90대까지 큰 병 없이 무난히 살 수 있는데 재수 없이 특정 한 군데에 집중적으로 쌓여버리면 이런 병이 올 수 있거든요. 근데 이러한 진단이 왜 중요하냐? 쉽게 해서 여러 합병증을 가지고 있으면 신장과 간 기능을 회복시키는 걸 함께 병행해야 한 번 치료가 되면 적어도 10년 이상 재발하는 치료가 가능하다 하는 답을 얻을 수가 있고 이런 병이 없이 귀에서만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9번, 53번, 1번 사회를 한 다음에 뒤에 40번 이명혈인가? 이명혈이지? 40번이 이명혈과 여기 54번 요 두 군데만 해주면 치료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한 번 치료가 된 게 다시 재발을 안 하려고 하면 다시 혈관이 막히지 않아야 되겠죠. 혈관이 안 막히려고 하면 혈전, 어혈이 생기는 거를 중단시켜야 돼요. 그래서 100% 다 막지는 못하지만 8번을 사혈해서 신장과 간이 피를 여과해주는 기능만 활성화시켜준다고 그러면 어혈이 만들어지는 거 그럼 90% 정도는 중단시킬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적어도 10년, 기름은 20년 정도는 한 번 뚫어놓은 데가 다시 안 막힌단 말이에요. 그럼 자 이제 여기까지는 설명이 됐어요. 근데 식은땀이 난다는 거는 8번을 해야 치료가 8번을 사혈해서 손이 빨아들이는 피가 적어도 30% 이상 나와야 해결이 가능하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 가슴이 두근두근한 부분은 5번, 30번을 빼야 그 증세를 없앨 수 있다는 얘기가 돼요. 그래 이제 요 말을 이제 정리를 해주면 그래요. 사람이 이렇게 가만히 있을 때하고 움직일 때하고 근육을 힘주는 부위가 달라요. 그래서 항상 어떤 긴장을 하면 자기도 모르게 특정 부위에 근육을 긴장시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은 이제 사람마다 좀 차이가 나요. 그래서 제가 그 비유법으로 들면 이렇게 하잖아요. 가끔 여러분들도 TV에서 자주 볼 거예요. 영화에서. 연속극과 이렇게 보면은 갑자기 누가 큰 스트레스를 주면 아이고 머리하고 뒷목으로 넘어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머리가 아프다는 사람이 있고 가슴이 숨을 못 쉬겠다고 하는 사람, 까무라치는 사람, 소화가 안 된다고 하는 사람 전부 다르잖아요. 이게 뭐냐? 똑같은 스트레스를 받아도 내 몸을 경직시키는 부위가 다를 때 나타나거든요. 이 말을 왜 굳이 설명을 해주냐? 신장과 간 기능이 떨어져서
혈액 속에 영양분도 부족하고 산소가 부족하고 혈액도 부족할 때 어떤 징후가 간헐적으로 나타난 데는 혈관이 이미 막혀 있는 데서 거기서 발생을 해요. 쉽게 얘기해서 요즘은 여러분들 코로나 백신을 맞고도 어떤 사람은 아무 증세도 없고 어떤 사람은 상당히 고생을 하잖아요. 그게 뭐냐고 하면 이미 항상 혈전 어혈이 생기면 이 어혈은 이미 생겨 있는 데다 갖다 보태주고 또 혈액이 부족할 때는 이미 막혀 있는 부위로 혈류가 적게 들어가요. 그러면 이제 그쪽으로 피가 못 돈 합병증이 연쇄적 발병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피가 못 돈 합병증 하면 일반적으로 이해하기 좀 어렵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인체 120조 마리나 되는 세포 한 마리 한 마리는 다 살아있는 생명체예요. 살아있는 생명체가 정상적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숨 안 쉬고 먹지 않고 살 수 있는 생명체는 없어요. 그런데 영양 공급과 산소 공급은 혈액을 통해서만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하면 세포가 분열하는 데 필요한 영양분은 가지수로 분류하면 2,000가지, 3,000가지도 될 수 있지만 그 영양분을 1차 가공하는 것은 장 속의 유산균이고 그걸 운반해 주는 건 혈액이고 혈액은 혈관이 열려 있는 데까지만 공급된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고 근데 어떤 혈관이 막히려고 하면 혈액 내에 있는 성분들이 화학 반응에 의해서 응고되거나 변형이 돼야 혈관이 막히거든요. 그러면 이 말을 앞으로 풀어주면 혈액 속에 산도가 높지 않으면은 혈액 속에 있는 여러 성분들이 화학 반응에 의해서 변형적으로 응고되거나 석회질화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산도가 높지 않고는. 우리가 쇠면을 굳히려고 해도 모래도 필요하고 쇠면도 필요하고 물도 필요하고 때로는 자갈 이런 것들이 필요하잖아요. 이런 재료가 다 합해질 때 쇠면에 그 양생물이 나온단 말이에요. 우리 몸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이석이라고 해서 그 안에 작은 돌멩이 같은 것들이 형성되려고 하면 내 몸속에 칼슘이나 철분, 석회질 이런 성분들이 비정상적으로 수치가 높은 상태에서 피의 유속에 느린 데서 특정 부위의 산도가 높아지면 거기에서 강산의 화학 반응이 이런 물질을 만들어낸다. 그래 특정 부위의 산도가 높으려고 하면 그 부분이 혈관이 막혀서 피가 못 돈 시간이 길어져야 된다. 이걸 역으로 푹 풀어보면 이미 응고된 건 불려서 녹여내면 되고 또 혈관이 70%가 막혀서 70%의 세포들이 가사 상태에 빠졌거나 죽어 없어졌다면 그걸 다시 30%가 세포가 분열할 수 있는 환경 조성, 즉 영양 공급과 산소 공급을 해서 재생 복원시키면 치료가 불가능한 건 아니거든요. 근데 안타깝게도 자꾸 현대의학이 착각에 빠져 있는 건 뭐냐? 모든 병이 기적의 명약, 의학만 발달해서 신비의 약만 만들어내면 약만 잘 먹고 수술만 하면 치료가 되는 걸로 알아요. 여러분들 재생 복원이 세포 분열이고 세포가 분열이라는 환경이 돼야 세포 분열을 통해서 잘라져 나간 데도 파괴된 데도 복원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마음속으로 깊이 받아들인다고 하면 수술하는 행위가 세포가 분열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될까요? 약이 세포 분열하는데 필요한 환경 조성이 될 거냐? 방해를 하면 했지 환경 조성은 안 돼요. 뭐냐? 세포가 분열하는 데 필요한 건 그 세포가 분열하는 데 필요한 영양분이 필요한 거지 약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대부분의 질병들에 대해서 그 치료의 완치의 해법을 뚜렷하게 찾지 못한 결정적 원인은 약만, 의술만 발달하면 치료가 될 거라고 하는 이 자기 고정관념에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게 원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늘상 얘기하면 약은 절대 치료제가 될 수 없다. 내가 만들어도 약은 치료제가 아니다. 약이라고 하는 건 내 몸 장기가 제 기능을 못하는 걸 대신할 수 있어도 본래 장기 조직의 기능을 복원하는 효능은 없다는 거예요. 이 말의 의미 알죠? 재생복원은 병들고 노후, 수면세포는 떨어져 나가고 사람이 자식이 떴지 세포 분열을 통해서 건강한 자식세포가 부모가 하던 기능을 대신하게 해주는 게 재생복원이고 이러한 치료 변화가 일어나야만이 적어도 한 번 치료가 되면 10년, 20년은 재발하지 않는다. 그래서 저는 이 얘기를 해주면서 이제 그런 생각들을 해요. 사람에 따라서 현재 처한 환경이 다 다르잖아요. 조혈 기능이 많이 망가진 사람도 있고 많이 망가지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저처럼 이렇게 공부가 제대로
다 맞춰서 정리하는 경우는 얼굴 탁 보고 몇 마디 탁 들어보면 아, 이 사람은 사회를 해도 큰 부작용이 없겠다. 이 사람은 사회라면 금방 부작용이 나겠다. 이제 알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을 그냥 자간 진단으로 여러분들이 할 때는 알레르기 증세가 있다든가 빈혈이 있다면 조혈 기능이 망가졌다 이렇게 진단하면 돼요. 이제 이런 증세가 별로 없고 나이가 젊다면 조혈 기능이 상당히 남아있다. 그리고 또 제가 이게 사회일보 보급하면서 그런 생각하거든요. 우리 인간이 사람이 바보가 아닌 이상 사회를 해서 피부족에 의한 합병증이 나타났는데도 계속 멍청하게 사회할 사람이 있을까요? 아니면 사회하다 부작용이 나면 아 이거 아니야 하고 중단할까요? 제 생각은 사회하다가 피부족에 의한 2, 3차 합병증이 발생하면 누구나 사회를 멈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럼 멈추고 안 빼고 내버려두면 어떨까요? 그럼 우리가 조혈 기능이 30% 남은 사람, 50% 남은 사람, 70% 남은 사람을 우리가 피가 형성되는 걸 우물에서 물이 나는 걸로 비유하면 지하수를 팠는데 물이 조금 나더라도 안 퍼내면 어떨까요? 고이겠죠? 이 말은 뭐냐? 사혈하다가 피부족이 오면 사혈을 중단해버리고 한참 기다리고 철분 보충이 되는 식품들 열심히 먹고 기다리고 있으면 결국은 피가 만들어지면 사혈하기 전보다는 월등히 좋은 상태로 회복이 가능하거든요. 근데 이제 한편은 좀 속상할 게 있어요. 결국은 모든 치료는 사혈로 인해서 혈관이 열리고 혈관이 열리니까 영양 공급이 돼서 세포 분열을 통해서 복원이 되는데 사혈하다 피부족에 합병증이 나면 이게 부작용이니까 다른 걸 한다고 해요. 그래 그거 하는 동안에 사혈을 안 하니까 혈액이 꽉 차서 회복이 되면 다른 걸로 나은 줄 알아요. 그래서 가끔 그런 소리 들으면 속상하긴 해도 그래도 사혈은 안 하는 것보다 하는 게 월등히 낫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저는 그냥 자신 있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네, 오늘도 시간이 다 됐다고 그러네요. 그럼 여러분 또 다음 주에 봐요. 한 주 동안 잘 보내세요.